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갈아 넣어 본 적 있으신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심지어 제 소중한 퇴직금까지 끌어다 쓰면서까지요. 그 2년의 결실이 드디어 맺어지는 날, 손에 쥐어야 할 그 돈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직접 목격하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제가 밤마다 보험 약관을 외우다시피 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전문 감정인을 섭외하고, 보험사 직원들과 무릎 맞대고 싸워가며 받아낸 시아버지의 산재 보험금 30억이 말이에요. 보험사 로비에 있는 그 검은 가죽 소파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최종 합의서에 직인이 찍히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손을 조용히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옆에 앉아있던 형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주 당연한 듯 말씀하셨죠. 다들 고생했어. 근데 이 돈은 우리 형제네 사업 자금이니까 애들아, 알아서 잘 챙겨. 그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형님은 아무 말도 없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보험사 담당자와 악수를 나눴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아, 그리고 우리 형제네 사업이 크게 돌아가야 하니까 생활비는 당연히 네 남편이 계속 드려야지. 지금보다 좀 더 올려서 한 달에 400씩 자동이체 해놓으렴. 그 순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며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핸드백을 들고 등받이에 기대어 시어머니와 형님을 차례로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안쪽 지퍼 포켓에 2년 전부터 접어 넣어두었던 서류 한 장의 존재를 조용히 떠올렸어요. 이 이야기가 그 이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서류 한 장이 어떻게 그들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38살 워킹맘이에요. 직업 특성상 교통사고부터 산업재해까지 온갖 보험 사건을 다루다 보니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이죠. 남편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유독 자기 가족 앞에서만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언제나 남편 차지였어요. 형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늘 면제였고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네 형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이야. 네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결혼한 지 2년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형님이 운영하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장기인당하도 이 당그만이는 기계에 손이 끼어 세 손가락을 잃으셨고 이후 합병증으로 한쪽 팔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으셨죠.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에서 형님이 운영하는 공장은 산재 처리는커녕 보험조차 제대로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엔 절대 저희 집에 먼저 오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비도 맞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오셨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혀드리고 따뜻한 차를 드렸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이쪽 일 잘 안다고 하니까 우리 영감 좀 살려다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 산재 사건에 뛰어드는 것.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맡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직업 윤리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실 불빛 아래서 손수건을 쥐어짜며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이는 남편을 보는데 제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렸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비공식 자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명의로 저에게 정식 위임장을 써주는 것.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게 될 비용과 감정비 등을 위해 2천만 원을 제 계좌로 선입금해 줄 것.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밤마다 산재 관련 판례와 보험 약관을 파고들었어요. 주말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법률 전문가를 직접 섭외해서 자문을 구했고, 보험사 측 감정인들과 숫자 하나하나를 놓고 맞붙었죠.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고작 3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혼자 비소를 지었어요. 제 직업이 뭔지 몰랐겠지. 저는 서류를 다시 꾸렸어요. 후유장애 등급 재심사 신청, 노동력 상실률 재산정, 미래 치료비 및 일실 수입 추가 청구, 6개월을 더 싸웠어요. 두 번째 제시된 합의금은 12억. 저는 또 거절했죠. 보험사 담당자가 사모님, 이 이상은 솔직히 무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어요. 유사 판례 17건, 손해 항목 누락 목록 34페이지. 결국 최종 합의액은 30억이었어요. 그 긴 싸움 동안 시어머니는 처음 몇 달은 수시로 전화해서 며느리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님이 슬그머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문병을 오는 척하면서 보험 진행 상황을 캐묻고 합의금 일정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렵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직 모르실 테지만 저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직업상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최종 합의가 성사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아주 들떠 있었죠. 며느리야, 오늘 다 잘 되는 거지? 형님네도 같이 가도 되지? 저는 잠깐 멈췄어요. 형님네가 왜요? 오늘 합의서 서명에는 위임인인 시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가면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당사자분들만 오셔야 해요. 아유, 가족끼리 자리인데 뭘 따져. 형님이 사업 자금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논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등 어딘가에서 서늘한 기운이 쭉 올라왔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러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2년 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시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서명과 인감도장까지 받아둔 서류 한 장이 있었거든요. 차용증이었어요. 선입금 받은 2천만 원과 그 이후 제가 자비로 쓴 감정비, 전문가 자문비, 서류 비용 등 총 8,700만 원에 대한 정식 차용증. 반환 시점은 보험 합의금 수령 후 30일 이내. 변제 지연 시 법정 최고 이율 적용. 저는 그 서류를 핸드백 안쪽 지퍼 포켓에 넣고 코트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보험사 본사 로비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형님 내외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형님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형수님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기념일에 온 것처럼. 저를 보자 형님이 먼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재수씨, 진짜 고생 많았어. 형이 다 알아. 오늘만 잘 마무리하자. 저는 악수를 받으며 웃었어요. 네, 잘 마무리합시다. 합의서 서명은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보험사 VIP룸에서 담당 팀장과 법무 담당이 배석한 가운데 시아버지 명의 계좌로 30억이 이체된다는 최종 합의서에 직인이 찍혔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을 포개며 눈을 감았어요. 2년이었어요. 2년. 그런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자리에 앉은 모두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수고들 했어. 근데 이 돈은 우리 형제네 사업 자금이니까 애들아, 알아서 잘 챙겨.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남편만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두 번째 말. 아, 그리고 우리 형제네 사업이 크게 돌아가야 하니까 생활비는 당연히 네 남편이 계속 드려야지.
지금보다 좀 더 올려서 한 달에 400씩 자동이체 해놓으렴. 형님은 그 말을 들으며 보험사 팀장과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남편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을 들었어요. 가방 안쪽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딱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무리할 게 하나 있어서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발 앞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너무 한심하다. 당신한테 이런 꼴을 보여서 2년 동안 당신이 다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어. 저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뜻하게 끓였어요. 찻잔 2개를 챙겨 소파로 와서 남편 옆에 앉았어요. 차를 한 잔 건네주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기야, 내가 2년 동안 이 일을 한 게 왜인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좋아서, 당신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있잖아. 나는 손해사정사야. 숫자에 있어서만큼은 단 1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기억해?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커졌죠. 이게 차용증이야? 언제 받은 거야?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 2분 인감도장까지 받아뒀어. 원금 8,700만 원, 지연이자 법정 최고 이율. 남편이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몰랐어. 그냥 원칙대로 한 거야. 돈이 오가는 일에는 언제나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 설령 가족이라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열고 천천히 하나씩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용증, 2년간 제가 지출한 비용 내역서, 영수증 스캔 파일, 그리고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보험사에 제출한 위임장 사본, 보험금 최종 합의서 사본,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용 증명 발송 방법을 확인하고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받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서류 일체를 검토받았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합니다. 인감도장까지 있으니까요. 사흘 후 시어머니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수신인 확인, 8,700만 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30일 이내 변제 요청,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고. 그날 저녁 6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다음에 저는 받지 않았어요. 7시에 또 울렸어요. 형님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 남편 전화로 형님이 전화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어요. 그날 밤 그 번호들에서 온 전화는 총 74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고 저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형님이 서 있었어요. 이틀 전과 달리 정장도 아니고 얼굴은 어젯밤 잠을 못 잔 것처럼 부어 있었어요. 재수 씨,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문을 반만 열어둔 채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무슨 일이긴. 그 내용 증명 말이야. 그거 장난이지. 우리가 한 가족인데 설마 진짜로 법적으로 가려는 건 아니잖아. 저는 형님을 바라봤어요. 어제 보험사 로비에서 새 정장을 입고 저를 향해 활짝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님, 저는 손해사정사예요. 제가 2년 동안 쓴 비용이 공식 영수증으로 남아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서명, 인감도장까지 찍힌 차용증도 있고요. 이게 왜 장난이에요?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당신이 자기 남편 부모님 도와준 거잖아. 그걸 돈으로 받겠다고? 며느리가?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당서, 형님은 아버지 공장에서 아버지가 손을 잃으셨을 때 혹시 산재 보험 처리 해드리셨어요? 병원비 내드리셨어요? 형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제 사비로 8,700만 원을 썼어요. 그게 며느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저는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형님. 정확하게. 형님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저도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가지를 더 진행했어요.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세금 문제에 필연적으로 엮이게 되어 있어서 저는 세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돈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시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억을 형님 사업 자금으로 이전하는 건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해요. 그것도 수십억 단위에. 증여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자금 이동. 저는 구체적인 날짜, 금액, 계좌 정보를 모두 적어 국세청에 제보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모니터 화면에 제보 완료라는 글자가 뜨던 순간 창밖에 저녁빛이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마셨어요.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딱 그 온도의 차.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형님의 사업 통장이 세무조사 예비 통보를 받은 건 그 직후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님이 급하게 30억 중 일부를 사채 빚 갚는 데 써버린 상황에서 계좌 동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규 거래처에 보내야 할 납품 대금도 막혔고 신용 한도도 일순간에 틀어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보낸 지급 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가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변제 기한 30일 안에 단 1원도 입금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에 단 1원도 입금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출근길에 법원에 들러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대상 재산은 시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그들이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였어요. 점심을 막 먹고 자리에 앉는데 1층 로비에서 소란이 났어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문자가 있는데 만남을 요청하신다고요. 내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내려갔어요. 로비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옆에는 형님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보인 새 정장도 웃음도 없이 그냥 다 꺼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두 걸음 앞으로 나오시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못됐다. 제발, 제발 집만은 건드리지 마라. 거기가 내 평생 집인데 거기서 쫓겨나면 나는 갈 데가 없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2년 전 비 맞고 오셨던 날, 차가 식는 동안 같이 앉아있던 우리 거실, 처음 6개월 동안 며느리야 고맙다고 하셨던 목소리, 그리고 보험사 VIP룸에서 제 손을 조용히 놓던 그 손의 감촉, 그 옆에서 형님이 말했어요. 재수씨,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너무했어.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재수씨 돈은 갚을게. 대신 엄마 집만은 제발. 저는 형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한테 왜 제발이라고 하세요? 형님이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2년 전에 어머니께 드린 첫 번째 조건 기억하세요? 서류를 남기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인감도장 찍어주셨어요. 차용증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형님이 30억 쓰실 때 제 돈까지 함께 쓰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돈은 갚아줄게. 꼭 갚을게. 근데 집행은 좀 멈춰다오. 내가 진짜 갈 데가 없다. 제발. 스피. 앙.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떴어요. 어머니, 입금 확인이 되면 집행은 멈춰요. 원금 8,700만 원의 지연이자 포함해서 정확하게.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바닥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닫히는 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제 통장에 9,2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원금과 이자였어요. 발신인은 형님 명의였어요. 어디선가 긁어모은 것 같았어요. 저는 입금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입금됐어. 우리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응, 나는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남편이 조용히 웃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더니엄 여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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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형님의 사업은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무너졌어요. 증여세 탈루 혐의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돈에 대한 불투명한 자금 흐름도 드러났거든요. 법인 계좌는 장기간 동결됐고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어요. 30억 중에 남은 돈도 채권자들에게 대부분 넘어갔어요. 그 화려한 새 정장이 어디로 갔는지, 형수님의 명품 스카프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지키셨어요. 형님이 어떻게든 집행을 막기 위해 제 돈을 갚았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무너지고 나서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기자 상황이 어려워지셨어요. 남편은 한동안 시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당신을 말리지 않아. 단, 우리 부부 통장에서 나가는 건 두 사람이 같이 결정하는 거야. 남편은 며칠을 생각하다가 결정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만 보내기로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돈이 적다고 섭섭해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아시니까요. 요즘 우리 부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 얼굴에서 그 지친 표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주말에는 둘이서 텐트를 챙겨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가끔 제 손을 잡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They mine, they mine, they mine, they mine, they mine, they mine, they mine. 그 손의 온기가 저는 좋아요. 2년 내내 떨리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고 단단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손해사정사예요. 매일 누군가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직업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해요. 감정보다 숫자를 앞세운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한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해요. 그게 타인이든 보험사든 가족이든 감정으로 호소하고 눈물로 해결하려는 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정확한 방식이 결국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억울함을 참으며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눈치를 보며 부당한 상황을 그냥 삼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해요.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울지 않아도 돼요. 단지 서류를 남겨두세요. 돈이 오가는 모든 순간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